대통령 선거가 이제 꼭 25일 남았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부터 거친 설전을 주고받은 5당 대선 후보들, 숨 돌릴 틈도 없이 정책 발표와 현장 방문 등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윤기찬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이승훈 전 국민캠프 부대변인,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에 갈렸습니다. 시작부터 치열한 기싸움은 물론 난타전으로 이어졌는데 후보별 강점, 약점도 살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께 좀 전체적인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열했는데요. 이 5명의 후보들이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접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초전이다라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지지율에서 앞서가는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또 송곳 질문에 방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또 지지율이 낮은 유승민 후보, 또 심상정 후보는 본인들의 존재감을 높이는 또 토론회를 10분 활용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예. 아직 2강 1중에 있는 이 홍준표 후보로서는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다른 나머지 후보들과 차별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이 토론회 형식에 상당히 또 긴장한 그런 모습도 있었기 네. 때문에 앞으로 있을 토론회에서 더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이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론회의 성격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또 알찬 토론회의 네. 출발로 보여집니다. 전초전이었자 탐색전이지 않나 이런 이제 평가를 주셨는데 역시나 이제 가장 큰 관심, 이제 양강 구도를 만들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후보의 공방이 아니나 싶은데 적폐 세력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구여권 정당들 왜 적폐 세력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쪽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사실 아니에요? 토론입니다. 문 후보님이 손을 잡으면 전부 다 죄가 사해지고 저는 지지를 받으면 그러면 저는 적폐 세력이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안 후보님 말씀이야말로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적폐 세력 발언을 두고 이제 날카롭게 대립을 했는데 이 부대변인님, 어제 제가 듣기로는 문제를 제기한 거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먼저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기존에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 상당히 마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마치 적폐 세력인 것처럼 그래 몰아갔던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와서 뭐 적폐 세력은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요. 국민들이 상당히 그런 권력기관을 적폐로 본 게 아니라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51.8% 국민, 그리고 지금 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통합과 미래의 후보로 보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적폐로 몰아간다는 것, 그래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좀 상처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적폐 세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의 취지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유승민 후보가 위안부 문제에 관련돼서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했을 때 위안부 시기에는 우리 정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안철수 후보 역사의식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임시정부의 적통이 1919년부터 있어 왔고 그래서 우리 간부에만 보더라도 48년 전후 의회에 우리 정부 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역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역사 인식이야말로 예. 사실은 뉴라이트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갑재 거구 인사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히려 그런 역사의 무지와 본인은 상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몰상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을 모독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다시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위안부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위안부 합의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고쳐져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국가 간의 합의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까? 개인의 문제도 있는데 이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어떤 이면의 합의에 의해서 예. 이렇게 대화라든가 어떤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였고. 예, 그런 취지의 의미고요.
또 국가 간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참혹한 현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에게서 100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분노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 근본적인 상황 인식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좀 이해의 차이인 것 같고요. 분명히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건 할머니 개인들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의 차이이 국가적인 아니고 역사도 어제 있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는 정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예. 말하자면 19년 3.1 운동의 정신, 오늘 제가 그것까지 갖고 왔습니다. 예. 관보까지 갖고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부재이고 또 하나는요. 여기 분명히 관보 1948년도 관보에 우리 정부 30년이라고 기록해 있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러한 역사관이 예.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사드 문제 관련해서 정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현재 이 정부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구체적인 종이적인 에비던스, 증거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입장을 좀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맹공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그 전에 적폐 세력 관련해서 한 마디 더 하시게요. 왜냐하면 지금 네. 저 자유한국당을 지목하되 적폐 세력의 뭐 본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적폐라는 의미가 이게 범위가 없어요. 뭐가 적폐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도 없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당원이 300만입니다. 300만 당원도 국민이에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은 적폐 세력이다. 그럼 이 당원들도 적폐인가요? 당의 주인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어 사용에 사실은 양 네. 후보 진영에서는 좀 적절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드 문제는 이게 안보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외교의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지적했듯이 문재인 후보님은 사실상 외교적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우리의 안보 이익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네. 외교 문제다. 그래서 전략적 목성 이런 말도 쓰셨잖아요. 사실은 이건 외교가 아니고 안보입니다. 그리고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휴전 상태잖아요. 예. 5차 핵실험 이후에 6차 핵실험이 지금 그런 위험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님은 안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사드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전혀 안보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씩 좀 나눠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00만 당원 국민 모두를 어떻게 보면 적폐색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 모두와 300만 당원이 다 적폐 세력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국민 전체의 흐름, 우리나라 국민의 그동안의 이제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준하는 7, 80%의 대동소이한 흐름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조차도 실제적으로 너무 국정농단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언론을 왜곡하면서 기득권의 부패 네트워크를 이어가고자 하는 소수의 정치 세력들이 있고, 극우의 어떤 테크노크라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계속 말하자면 당원들을 이끌고 가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요. 또 우리 국민의당에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상황에 따라 자꾸 바꾼 것 아니냐. 도대체 상황이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된 것이냐는 질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에 대한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민주당도 그랬었지만 사드가 발표될 때 국민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있었는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설득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드를 하겠다고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런데 분명히 지금 북핵 문제라든가 안보 불안은 변하고 있다.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다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대북 억지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드는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당의 후보들이 토론을 바라보면서 이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가장 이 아쉬운 대목이 주로 이런 내용들이 흘뜯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상생적으로 나는 이런 의견인데 더 좋은 의견은 뭐가 있어. 이런 식의 토론의 힘은 좋은데 주로 말 잘라갑니다. 네. 말을 잘라서 그 대목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형식이 되고, 또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 일반 국민들로서는 참 확인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이 투표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에.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말을 잘라서 그 말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경우 또는 아니면 말고식에 확인하기가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려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 유권자들이 가급적이면은 경제 관련되는 이슈는 또 재원이 들어가는 그런 이슈들은 그 예산이 확보되는 면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네거티브하게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기보다는 사드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중지를 더 모아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이제 꼼꼼히 체크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적폐 세력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김진태,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 발끈을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윤상현 의원, 김진태 의원이 한 번도 우리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굉장히 어떤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약간 모욕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명백히 그 입장을 밝혔는데 김진태, 윤상현 의원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뭐 사과 이런 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사실은 제일 명확한 것은 조갑재 TV에서 조갑재 전 언론인이 안철수 지지가 굉장히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아마 김진태, 윤상현 두 분은 당이 논의해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대해서 정도의 사실은 수준에서.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그것을 확대 해석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문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보수 정당이 국민의당과 손잡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이제 홍 후보가 어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받았다. 문재인 후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640만 달러가 2007년, 8년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 돈이 건네진 건 팩트예요. 돈의 용도, 이게 어떤 용도로 건네졌는지에 대해서는 악의 대상이지만 500만 달러가 실제 아들분한테 전달된 건 맞는데 투자금 성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건네진 건 분명한데 이 돈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따라서 홍 후보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죠. 근거는 있다. 그럼요. 예. 사실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문 후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말하자면 현재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의 어떤 국정농단의 흐름과 같이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도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건 실제 진실이 안 밝혀진 상태거든요. 돈은 건네갔는데 중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실 수사가 수사가 중단이 됐다.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그럼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네네네. 어제 보면 홍준표 후보께서 중앙수사부, 중수부에서 확인이 됐다. 그리고 계좌까지 있다라고 하셔서 문 후보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얘기하신 거 보면 그런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쟁점이 아니라 실은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잘 보좌하는 게 맞죠. 지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됐는데요.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이지 않습니까? 어떤 참모진들의 참모진들이 대통령이 잘못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을 보호해주고 그걸 강하게 막아주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되는 것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노무현 정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께서 좋은 역할을 해줬어야 되지 않냐. 당신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알고 있는데 역할을 잘못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거든요. 역할론이라고 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가보면요. 모든 것이 기록돼 있어요. 녹음 중에 있다. 본인이 솔직히 우리하고 얘기하면서도 녹음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시할 정도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그거 자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뭐 일요일마다 최순실을 만나고 이렇게 경비를 수행부장을 바꾸면서까지 하는 그것을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좀 도가 지나치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또 하나 눈길이 끊었던 부분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이제 세탁기 공방, 이른바 세탁기 공방이 있었는데 좀 들어보시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완전히 나왔습니다. 판결문 한번 보시죠.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토론회 중 가벼운 에피소드로 좀 넘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깊이 없이 말싸움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배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런 방식이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토론회 다음에 가장 유명해진 백색 가전이 세탁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특정 회사의 이름까지 거명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이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런 직설적인 합법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 효과도 있는 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정치개혁, 사회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좋은데 이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 때 표현 방법은 보다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세련되게? 네, 홍 후보의 지지율이 영남권에서는 어느 정도, 안 후보 또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서는 문, 유, 안, 홍 후보가 지금 이 사파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수도권, 범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까지 포함한 이 범수도권에서의 보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비호감을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는 담되 또 그 전달되는 형식은 보다 더 부드럽게 해야 또 이 토론회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까지 이 공격을 취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유심, 정말 유심, 이 심유, 쌍으로 이 의문에 각각 일성을 거두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송곳 질문들을 많이 던졌거든요.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 10분이면 문재인 후보를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공언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세탁기 발언과 관련돼서는 세탁기라는 것은 이제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라는 은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었는데 이걸 받으시는 분이 그를 은유적 표현을 걷어내고 물질적으로 받아서 그냥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쓸데없는 공방이 됐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자신감의 표현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지율 대비 볼 때 사실 상당히 위축될 만한데 본인의 그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이미 잘 그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홍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 세 후보님, 5 후보님 중에서 수장으로서의 국정 경험이 있어요. 도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국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양강 구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좀 엇갈리는 관측이 있긴 한데 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의 이제 지지 기반도 좀 뚜렷해지는 양상인데 민심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대체적으로 조정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TV 토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동안 지속되어오던 이 지지율이 좀 숨 고르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 후보가 40%의 지지율, 2%가 올라갔고요. 2%포인트가 또 안 후보의 지지율도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문 후보의 경우에는 이 경쟁자인 안 후보의 상승세에 대한 지지층의 위기 인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문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한 30대에서 문 후보의 지지율이 무려 65%입니다. 그리고 이 호남에서도 20대, 30대,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문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위기 인식에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네. 47%의 지지율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연령대별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0대가 특히 가장 높고 예, 20대는 조정 국면에 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안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 표심이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안 후보의 경우에도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그대로 지금의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유지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남은 유권자층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가 궁금한데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그 본 선거 전의 여론조사의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주까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만약에 이번 주말 정도 했다면 굉장히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 될 텐데 방금 우리 배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직기를 거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뭐 문재인 후보의 그 지지층은 좀 콘크리트화돼 있다. 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좀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다. 실제로 보면은 여론조사상과 실제 유권자의 그 투표장까지 가는 것까지 본다라면 실제로 50대 50이 된다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문 후보를 한 5% 내지 7% 이기고 있어야만 되는 가능한 상태다. 일환인가? 현재로서는 한 오히려 3, 4%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거의 끝까지 갈 가능성이 네. 높아졌다. 그렇게 사실 봅니다.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홍준표 후보께서 세탁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소리는 결국에는 뭔가 국민들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야 된다는 것인지 약간 그런 의문이 들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또 네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은유적인 네.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제압을 당한 게 아니라 이번 토론에서 좀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지금 TK 지역의 표심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 TK 표심이 바라보는 홍준표 후보, 지역.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례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창피한 것도 좀 있다. 어떻게 우리 보수 정당에 굉장히 잘 끌어왔던 집권도 네. 이렇게 해왔던 정당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일단은.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호남 표심인데요. 호남 표심은 이미 정권 교체가 확정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뭘까? 네.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의 통합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이 굉장히 할 수 있다. 대구 경북 지역 표심하면 또 한국당 이야기도 좀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화면엔 대구 경북 지역 표심이 나왔는데 네. 사실 저거는 다시 한번 볼 아직은,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은 저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안철수 후보가 48% 기록하고 있는데 저 표심은 유동 표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한 뭐 믿음 이런 관점이 아니고 아직 정대 부정의 이 선거 구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이냐 부정이냐,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이런 기존의 선거 구도가 아니고 현재 아직까지 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선거 구도 하에 부정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한 자유한국당 이런 거에 대한 결과지 저 표심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제 표심이 유동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후보들 간의 경쟁이 또 그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선거, 이번 대선 후보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후보에 대한 검증보다는 후보의 가족에 대한 검증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안철수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특혜 채용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직접 본인이 서울대 융합대학원 원장으로 가면서 김미경 교수를 특혜 채용하도록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을 정식 요구합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아내죠.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특혜 채용 의혹을 거듭 주장을 했고 또 어제는 안철수 후보 보좌진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오늘 또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신 김미경 교수께서 보좌진을 개인적인 부분에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의대 교수 채용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미경 교수님 자체가 뭐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의학 박사, 삼성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뭐 성균관대 의대 교수,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에서 또 법과대학 제1위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카이스트에서 계속 재직 중이셨습니다. 굉장히 서울대에서 보면 탐단만한 인재죠. 그래서 그렇게 모셔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걸 뭐 특혜 채용이라고 보기에는 네. 김미경 교수님의 그간 과거에 쭉 지켜오셨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충분한 생각이 자질을 갖춘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질에 대한 문제는 뭐 둘째치고라도 2011년 6월에 그 서울대학교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등과 같이 부부를 함께 스카우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 1+1 패키지 학교 측 관계자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김 교수 채용에 관한 이제 그런 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내부 본인은 의견을 피력한 이걸 압박한 적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의사를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유도한 건 사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뭐 자격 말씀하셨는데 좀 자격이 없다, 뭐 자질이 없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특혜 채용은 기회의 특혜죠. 남들은 평생 지금 평생 노력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을 3번씩 옮기셨잖아요. 단국대 의대에서 카이스트 갔다가 서울대까지 또 두 부부가 분이 동반이네요. 똑같이 네. 우연히. 글쎄 이거 문제 제기 안 할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없이 계속 끝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배 부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당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각 정당의 지지층들은 후보를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경우에는 결집도는 떨어지지만 투표장에 가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무당층, 지지정당이 없는 스윙 보터들을 향한 공략인데 이 경우에는 후보 본인은 이미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의 가족들을 공략할 경우에 이 스윙 보터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분노를 감정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런 네거티브는 투표일까지도 밝혀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의 선거에 있어서도 후보 본인보다는 후보 가족들의 병역 문제 또는 후보 가족들의 재산 문제, 후보 가족들의 이 위장 전입 의혹 문제 이런 것들 표절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공략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검증하기 네. 위해서는 가족들까지도 중요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너무 여기에만 몰두되면 정책 경쟁 검증. 상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검증만큼은 명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하고 넘어가되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그동안에 보좌관이 23명 정도 교체됐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리더십에 대한 사람의 어떤 소통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일정 정도 김미경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떤 그 사적인 일에 도움을 인해서 보좌관들이 교체되는데 일정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사적인 부분도 되지만 앞으로 가령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역대적으로 예산에 사모님 예산, 사모님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단순한 말하자면 앞으로의 어떤 리더십의 안정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네. 안철수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 또 부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공사 구분이 없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향후에 여지가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영부인으로서 활동할 때 이제 우려를 그런 말씀이 그럼요. 든다는 예. 말씀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사과 말씀드린 거 드렸고요. 이제는 뭐 그렇지만 이렇게 네거티브가 정말 검증할 만한 사안이 아닌 네거티브는 좀 사라져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조폭, 안철수 시천지, 뭐 안철수 딸 이렇게 굉장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이 뭐 다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 지금 최근에 문재인 후보의 아들 황제 뭐 특혜 채용 의혹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께서 막 고마해 하시면서 지금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건 취업 특혜, 병역 비리, 학업 비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취업인데요. 그 문재인 후보의 아드님께서는 문재인 후보의 그 부하 직원이셨던 권재철 원장이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가셨고요. 거기에 공기업 5급 채용 공채였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 기간이 15일에서 6일로 단축됐다는 것은 뭐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때 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학력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가 나중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2명 지원에 2명 합격인데요. 입사 13개월 만에 어학연수를 가시고, 네. 그리고 그 외국에서도 다른 회사에 인턴을 하시고 30 등등 여러 13개월 근무에 37개월 퇴직금을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 없는 청년들 또는 뭐 백보다 실력보다는 백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상처를 준 게 김용주 아닌가. 의원의 이야기도 좀 잠깐 들어보고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하기 시작하면 끝도 네, 없고. 이 토론이 뭐 안철수 예. 후보의 뭐 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의 또 신천지 문제도 사실 국민일보 사설로 나올 정도로까지입니다. 그것은 신천지가 원주 지역의 어떤 당원으로 활동했다 안 하냐 떠나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30의석의 정당이 갖고 있는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검증 또 토론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두 후보 진영 오늘 자꾸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막판 세분리기 경쟁이 좀 가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른바 구여권 부분들도 인사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정리를 좀 하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겁니다. 안철수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그전에도 만난 일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김동영 대표와도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 후보 측에서도 중도층 표용을 위해서 YS 쪽 인사들을 좀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뭐 그 정책이나 어떤 방향이 같아서 같이 길을 함께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렇게 지금 쇠를 불리기 위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표로서 검증받아야 될 그 후보들이 할 그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로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대표의 김동영 이사장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2, 3일 지켜보면 아시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뭐 말하자면 김영춘 의원이나 YS계 민주당 내 의원과 김동영 의원하고도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히려 결과를 보면 당장 드러날 것입니다. 박지원 대표가 하는 말이 그냥 중립지대에 놓고 싶어하는 포석일 뿐이다는 말씀. 정치적 언급이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동영 고모님과도 뭐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국민의당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죠.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경제적 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쪽 인사들도 좀 많이 좀 영입된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뭐 반딧불이 예. 그 모임에서도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그 반딧불이라든가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정말 좋으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받아서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책 대결인데 정책 대결로서 표를 더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통해서 상대방 후보를 흔들고 있는 것이고 또 정책을 통해서 더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통해서 세분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심지어는 이재명, 안희정 두 과거의 후보들도 경선에서 경쟁했던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퇴를 하고 도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은 경기 지역에서 지금 치열하게 접전을 하고 있고 또 충청권에서 치열하게 접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단체장을 그만두면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분노하는 또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안 후보 쪽으로서는 보수 표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YS의 또 측근이었던 또 김동용 전 의원을 또 영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세분리게 자칫 잘못하면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작 유권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고민한 끝에 신의 한 수의 정책 대결 반드시 그것을 끝까지 견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사람을 영입함에 있어서 당의 정체성과 논리에 맞아야 됩니다. 가령 지금 이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의료 민영화론자거든요.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그분들의 정책에 안철수 후보가 공감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안 후보의 정체성이 뭐냐? 본인은 뭐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상식적이라고. 근데 과연 그게 론스타 때 그야말로 모피아라고 얘기했던 상징적 인물이 정말 바람직하고 나하고 맞닿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일각에서는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총리 또 뭐 홍석현 회장까지도 지금 영입 대상에 돼 있다 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홍석현 회장은 본인이 일체 어디도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김종인 의원은 본인도 물론 반문연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안철수 쪽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갈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 않나? 정운찬 총리는 오히려 뭐 사실 바른정당론도 있었지만 오히려 민주당 쪽하고 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실제로 보면 열어놓고 보면 실속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다른 데로 안 가실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뭔가 민주당의 어떤 친문 패권에 의해서 좌절하고 대통령까지도 나아오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그만두시는 걸로 보이시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께서 민주당을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에 대한 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정운찬 전 총리께서도 아마 좀 현실적으로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현실 보고 계시는지. 예, 뭐 여러 다양한 분들을 지금 모시고 계신데 이거 통합 행보라고 아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통합 행보가 아니고 통합은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펴서 통합을 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포퓰리즘이죠. 이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네. 그러면 정책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볼까요? 오늘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됐듯이 이제 보육, 육아 정책 문제 놓고 유치원 문제를 놓고 좀 설전을 벌였는데 잠시 이야기 듣고 마지막 토론 주제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단설과 병설, 사립이 서로 공존하면서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유아 교육 시스템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이고 교육을 내실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관련 공약 또 교육 학제 개편 등등과 이제 맞물려 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단설 유치원이라고 표현한 게 오보가 나와서 병설로 나가서 이런 좀 혼란이 있었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유치원의 공교육화 그리고 또 병설 유치원을 굉장히 6,000개 정도 늘리고 국공립화를 율을 40% 정도 늘린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공약이라든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실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머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지 않고 사립 유치원 원장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건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단실과 병설이 단순히 새로운 땅에 짓고 학교에 짓고 그 차이가 아니라 실제 내용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야만 전체 국가 목표인 공교육의 어떤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실제로 정책 차원의 어떤 깊이 있는 연구 없이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 측의 한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안철수 후보께서는 공공교육을 강조하셨던 분인데 그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 한국당 입장에서는 유치원의 그 숫자는 작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작은 게 아니고 비율 면에서 공공 유치원과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과의 비율이 공립. 지금 잘못돼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공 유치원을 늘려가고 다만 사립 유치원을 공공 유치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이 오늘로 꼭 25일이 남았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공약 검증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윤기찬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이승훈 전 국민캠프 부대변인,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앤 본부장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